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선진 유학 이후에 나타나는 훈고학의 발생 배경과 시대를 풀이좀 해볼 생각인데요. 본의 아니게 사실은 저도 역사적 지식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훈고학을 설명하려면 짧게나마 같이 한번 역사 얘기를 좀 훑어가 볼까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죠.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혼란기였었고요. 그 사회적 혼란기 속에 여러 명의 똘똘이들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자라고 하고요. 그들의 학파 백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자 백가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시대적으로 다른 사상이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사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가겠죠. 그러면 이 유가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가 계십니까? 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떠오르죠. 공자, 맹자, 순자. 자, 그런데 전국시대의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 짓고 통일하는 나라가 나오죠. 영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되는 진나라인데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황제라고 불리는 그분인데 그러면 공맹순의 사상은 진나라 앞의 유학이다라고 부르는 말이 선진유학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진나라는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황제가 드디어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어디가 또 캠프파이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분서 갱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분서 그러면 서는 물론 책이라는 뜻이고요. 분자는 불지르다라는 뜻인데 전 사실은 한자를 가끔 보면 너무 기억에 오래 남는 한자들이 있어요. 이 분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무 목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풀이 되는 거죠. 밑에 불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불인 거죠, 사실은. 큰 불인데 그 다음에 갱유 그러면 파묻을 갱자에 선비유자인데요. 460여 명의 유학자를 산채로 묻어버리죠. 이 대책을 얼마나 불질렀죠? 이렇게 말하면 5만여 권 이상을 불질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주로 어떤 책이죠? 이렇게 말하면 뺀 거, 그러니까 불지르지 않고 남긴 책을 이해하는 게 더 빠른데요. 의학서, 농업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역사서를 빼고는 거의 다 불질러버려요. 거의 사상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기억에 남는 건 시황제,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폭군,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진나라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15년밖에 가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걸 보면 사실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폭군도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하나 재밌는 건 우리가 중국의 글자를 한자라고 부르죠. 한자란 말은 한나라 글자란 뜻인데 사실은 이 글자는 진나라 때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진시황의 많은 업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그가 만들어 놓은 많은 걸 팔아서 먹고 살기도 하죠. 뭐 만리장성이 이런 것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만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서양의 중국이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 진나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이나라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진이란 단어가 들어있지요. 우리나라에 이 차이나라는 글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걸 그대로 읽어버리죠. 그래서 진아 이렇게 읽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그냥 중국을 진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는 전 역사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저도 중국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중국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가운데 중자니까 센터다 이런 뜻인데요. 뭐 자기들이 센터라는 건 지들 생각이지요. 그래서 저도 진나라 말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배경이 되는 게 초한지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나라와 한나라가 출현하게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강성한 힘을 가졌던 애는 항우였죠. 그래서 이 항우에 관련되는 일화들은 물론 다 아시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맞아 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훑어가 볼까요? 항우랑 관련된 놈들이 가장 제가 좋아했던 건 사실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패왕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장국영 씨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이 항우의 왕의 공식 명칭이 패왕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 우이화의 이별 이야기라고 하는 중국 경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방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중국 사람이겠죠. 근데 한나라 시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항우의 힘이 워낙 막강했으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폭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유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재를 잘 등용하고 맡기는 편이기 때문에 점점 세력을 키워가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 유방한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위대한 인재들이 있죠. 일단 대장군의 역할을 했던 한신. 그래서 한신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배수진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배, 물수, 진칠, 진짜니까 뒤에 물을 등지고 싸움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알려지는 게 배수진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우리가 유명한 예가 워낙 많죠. 또 사면초가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항군을 한나라 군대, 쉽게 말하면 한신의 군대가 사면에서 포위에 들어가면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사자성어죠. 그래서 공경에 처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항우는 자살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 또 한신에 얽힌 것, 그럼 뭐 토사구팽 이런 케이스도 되지요. 토끼를 잠대 사용하던 사냥개가 토끼를 잡고 나면 결국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화에 의해서 한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케이스고, 또 요 시대 련들이 토대로 해서 만든 어떤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죠. 장기 같은 경우인데요. 장기도 양쪽을 보시면 하나가 초, 또 하나는 한이 되는 거죠. 이런 시대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전통을 한나라에서 찾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나라가 중국의 뿌리가 되는, 그 한족이 여러분들이 중국의 뿌리가 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일 겁니다. 또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담입니다. 저는 이 한나라 한씨, 그 한나라의 이 유씨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유방 같은 경우, 그 다음 또 유씨 떠오르는 사람 계십니까? 나중에 삼국지에 나온 유비 같은 경우. 내 이 유씨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쥐들이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유비는 기억나세요? 머리는 친구가 써줍니다. 제갈량이 써주고요. 싸움은 맨날 동생도 시켜요. 근데 재밌는 건 유방도 잘 보시면 머리를 써주는 건 장량이고요. 싸움을 한 건 한신이고 그걸 조율한 건 소화였었죠. 쥐들이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왜 그렇죠? 그러면 그 뛰어난 인재들을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능력이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상하게 이 유씨들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한나라가 여러분들이 유방이 집권을 하면서 어쨌든 통치념은 필요했을 겁니다. 통치념 필요한데 이것도 한번 추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법과를 통치인으로 채택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법과는 안 될 겁니다. 진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폭정을 했고요. 그 폭정의 기반이 진나라의 통치념이 법과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별로 법과라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유방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개의 법, 그러니까 큰 핵심이 세 개인 건데요. 큰 세 개의 법을 남기고 다 없앤다라는 법삼장을 발표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인 거죠. 사람을 죽인 놈은 죽인다. 남의 거 훔치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린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지킨다. 이것 빼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하고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도가는 통치념을 어때 보십니까? 중국 역사에서 도가 통치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노자나 장자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올려놓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실제 놓고 보시면 우리가 느끼는 도가, 물론 우리가 느끼는 건 보통은 노장 철학보다는 도교적인 색채를 많이 느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장 철학의 특징이 현실 도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가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불교로 통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원 전이라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7번째 황제죠. 무제가 동중서라가는 유학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국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점점 육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 뜨는 책이 있죠. 뜨는 책이 오경이라는 책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경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개의 책이 뜨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 이것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론 연구하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위를 주죠. 그 사람들이 오경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자, 그래서 이 한나라 때 유학을 우리는 가장 쉽게 표현할 때 사실은 경학이라고 하는데요. 경학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경학은 경전을 중시 여기는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경학엔 여러 개가 있지요. 사실은 고증학도 경학이고요. 훈구학도 경학인데 이 경학 중에 이 한나라 때 뜨는 유학이 훈구학이 되는 거지. 그러면 훈구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일단 단어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훈구할 때 훈,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훈, 한자는요. 훈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훈과 음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의 마지막 자가 철자인데요. 빛날 철자를 씁니다. 그럼 빛날 철자를 쓴다는 건 빛나다가 뭐가 되고요? 훈이 되고요. 철자가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훈, 뭐 하느냐?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의미를 밝히는 것, 이게 훈이에요. 그리고 고라고 말하면 이 고자를 잘 보시면 한자가
말 언자에 예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언자에 예꼬자로 되어 있으니까 말 뜻이 뭐냐면 옛날의 말들을 그 사람이 살던 시대, 그 시대적 언어로 바꾸는 것. 그게 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따진다면 훈고라고 말하면 일단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힌트를 한번 드렸는데 한자라는 말의 뜻은 한나라 글자죠. 물론 진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질문.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한자가 그렇다면 없는 것이지. 그럼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뭘로 표기하죠? 상형 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럼 이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로 옮기셔야 되겠죠. 그걸 고라고 이해하시면 편한 거고요. 그걸 옮기는 과정 속에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걸 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과학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되던 책이라고 말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이때는 주로 우리가 쓰는 이런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죽관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이 죽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나무 죽자니까 대나무를 보통 25cm 길이로 잘라서 가운데를 뻐개고 위에 가죽끈을 묶어서 이렇게 둘둘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공자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뚫뚫뚫 말려있는 이게 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나라 때 누가 캠프파이어를 한번 했죠. 뭐였었냐면 진시황의 분서갱류 사건이었는데요. 그 말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뭐 징후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여러분들 물론 대학 시절에 특히 뭐 시위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는 불온서적인 거죠. 어떤 사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책들 갖고 나와라. 안 갖고 나오면 다 나중에 죽인다. 그런데 숨기고 싶어요. 그럼 이걸 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땅을 파고 묻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딘가 뭐 벽 속에 집을 지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전을 복원하시는 거예요. 이 경전을 복원한다는 건 땅을 파서 그 죽관들을 찾아내시는 거지. 그걸 찾아내서 한자로 바꾸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 보는 것. 이게 훈과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놓고 본다면 이런 경우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자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대로 가면서 이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훈과학 이러면 항상 우리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뭐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훈과학은 이런 거다라는 걸 소개해드렸습니다.